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국의 이제 전성기 중에서 마지막 신라의 발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결국 가장 전성기가 늦었던 나라는 신라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전성기가 늦었던 신라는 결국은 여기서 바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얻는 승자는 신라였고요. 지금 신라의 발전이 뒤늦었기 때문에 오늘 배울 신라의 내용은 양이 많습니다. 왜 양이 많냐면은 그만큼 발전이 더뎠던 만큼 엄청난 스피드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라가 발전이 늦었던 이유는 신라의 위치, 바로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 문물이 수용이 늦었다. 내무랑 때는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진출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독자적으로 신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했냐면은 바로 중국과의 직접 교류가 필요했고요. 그 직접 교류를 위해서 신라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오늘 살펴보면 되겠죠.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시기. 지난 시간에 거서관, 차차우, 이사금, 마리깐, 그 다음에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시기를 우리가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왕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눌지왕. 사실 눌지왕이 아니라 마리깐이겠죠. 눌지 마리깐 시기. 눌지 마리깐 시기의 중요한 내용, 바로 나제 동맹입니다. 나제 동맹. 몇 년? 433년. 이 나제 동맹이라는 건 사실 신라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나제 동맹이 중요하냐면은 신라는 이때까지 사실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고 백제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끼어서 신라는 발전하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이 나제 동맹으로서 비로소 신라는 발전의 원동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왜 이 나제 동맹이 신라의 발전 원동력이냐면 바로 백제의 압박에서 어떻게 했다? 탈피했다는 거죠. 백제의 압박에서 탈피했다. 아시겠죠? 백제의 압박에서 탈피. 백제의 압박에서 비로소 탈피할 수 있었다. 이 나제 동맹 이후에 신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제 동맹 이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라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징왕 때 비로소 국호를 신라라고 합니다. 사실 신라의 국호는 여러 가지였어요. 사로국, 사라국 이렇게 다양한 국호를 사용하다가 지징왕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나라 이름을 신라 이걸로 딱 고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국호 신라의 이름에는 덕업, 일신, 망라, 사방이라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으로서 나라를 일으키고요. 나라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친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제 마리깐이라는 칭호가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를 지징왕 때 사용합니다. 지징왕 때. 아시겠죠? 왕이라는 칭호. 그리고요, 지방제도를 정비했고요. 우경을 실시했다. 우자는 소를 이용한 농업입니다. 자, 사람이 농업을 하는 것보다 소가 농업을 하면, 농업에 포함시키면 소의 힘이 사람의 힘보다 아무래도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량이 증가하겠죠. 자, 이런 발전을 바탕으로 정복활동, 경상도 북부를 진출하고 우상국을 정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국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합니다. 누굽니까? 신라장군 이사부. 기억납니까? 예전에 우리 노래도 있고요.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점령했다. 이때 뭐 독도도 같이 편입이 됐을 겁니다. 신라 장군 이사후, 뭐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나와 있죠. 어쨌든 우상국을 정벌하고 경상북도, 그러니까 경상도 지방을 진출했다는 겁니다. 이제 경상도에서 최고 잘 나가는 국가는 신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야보다도 신라. 자, 그 다음 이제 버풍왕입니다. 사실 이 버풍왕 때는 신라의 모든 체제 정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율령이 반포됩니다. 자, 이 버풍왕이 율령 반포는 소수리방 때보다 한 200년 정도 느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율령이 반포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골품제라는 게 정비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골품제가 정비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골품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7강 등이 마련되고 관리, 복색, 서열이 구분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은 자색, 그러니까 자주색의 옷을 입고, 그 다음 관리는 뭐 빨간색의 옷을 입고, 뭐 녹색, 청색을 입어라, 뭐 이런 관리의 등급에 따라서 옷 색깔을 달리 입어라, 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화백회의에서 참석하는 최고 관리, 즉 상대등이 이때 버풍왕 때 설치가 됩니다. 상대등이 버풍왕 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병부가 설치됐다. 이 병부는 군사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상대등과 병부 설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바로 왕권이 강화되었다. 아시겠죠? 상대등과 병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모든 군대가 왕에게 기속되고, 상대등이 설치됐다는 것은 화백회의에 더 이상 왕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왕이 화백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은 왕은 너희보다 높은 간직이기 때문에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 왕은 초월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권이 강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수용, 그리고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이때 금강가야가 병합되고요. 나중에 신라가 백제와 싸울 때 이 금강가야의 병력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금강가야의 왕자였던 김무력이 그때 엄청나게 활약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일단은 뭐 황룡사 건축, 화랑도 실시 이런 것들 알아두고요. 화랑도는 뭐냐면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 잘 알죠? 남자들을 화랑으로 만들어가지고 산천을 뛰어놀고 조직적으로 막 생활하게 하면서 여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김유신도 화랑 출신입니다. 맞죠? 삼국 통일을 하는 기반이 바로 이 화랑도에서 나옵니다. 이 화랑도는 뭐 원광이라는 스님이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요. 화랑도의 계율 같은 거 알았죠? 화랑도의 계율을 원광이라는 스님이 만들었다고 전해지고요. 어쨌든 그 계율 뭐 세속 5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신라의 인재들이 양성되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흥왕의 가장 큰 업적은 영토 확장입니다. 이 영토 확장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그대로입니다. 한강 상류를 고구려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을 배신해서 한강 하루를 차지하죠. 한강 하루를 차지하자 백제 성왕이 신라를 쳐들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물리치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이제 가야는 거의 멸망합니다. 언제? 금강가야는 버풍왕 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함흥평야까지 진출해서 고구려의 영토를 많이 빼앗습니다. 이런 진흥왕의 영토 확장은 비석으로 나오는데 뭐 일단은 단양 적성비 그리고 4개의 순수비 있습니다. 4개의 순수비. 이 4개의 순수비에서 이런 영토 확장의 내용이 잘 포함됩니다. 4개의 순수비라 하면 뭐 황초령비, 마울령비, 북한산비, 창녕척경비 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 교과서나 혹시 인터넷 자료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라의 발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연호도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에서 사용했던 연호도 신라에서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버풍왕 때는 번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진흥왕 때는 뭐 홍계국, 태창, 홍계 뭐 이렇게 연호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것이다. 이렇게 연호를 사용하면서 스스로 엄청난 발전된 국가라는 것을 과시했다는 거죠. 자, 신라의 발전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필기해서 사진 찍어 올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시다.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진흥왕은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